16년 전 폭우 속에서 잃었던 딸을 오늘 같은 비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호텔 예식장은 고요했다. 하객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음악 대신 걸레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요원은 매번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웨딩 행진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16해 전, 그날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우 속에서 딸의 손을 놓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은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분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요원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였다. 그녀는 긴 치마 자락을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드레스, 섬세한 레이스, 그리고 티아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정시윤. 요원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번 주 내내 예식장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재벌가의 시집가는 신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입양된 고아에서 재벌 영예가 된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요원은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남의 행복을 질투할 자격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조용히 떠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때 분장실 안에서 시윤이 목을 뒤로 젖혔다. 반짝이는 조명이 그녀의 목덜미를 비췄다. 요원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시윤의 목덜미 아래 희고 매끈한 피부 위에 작은 점 3개가 있었다. 별 모양으로 배열된 그 점들은 조명 아래에서 또렷이 빛났다. 요원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에 쥔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실종된 딸 은비가 가지고 있던 표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다. 의사는 평범한 모반이라고 했지만 요원에게 그것은 딸만의 특별한 표식이었다. 밤마다 은비를 재울 때 그 점들을 보며 우리 아기는 별을 달고 태어났네라고 속삭이곤 했다. 요원은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숨이 가빠졌다. 16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지금 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세상에 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원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은비라는 것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요원은 서둘러 얼굴을 닦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확인해야 했다. 분장실 문이 닫혔다. 시윤이 사라졌다. 요원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장미꽃잎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요원은 예식장 로비를 떠나지 못했다.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신부 대기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머릿속으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혹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복도의 발소리가 들렸다. 요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시윤이 혼자 나왔다. 웨딩드레스는 벗고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요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시윤을 향해 걸어갔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요. 목소리가 떨렸다. 시윤이 멈춰서서 돌아봤다. 요원은 황급히 말을 이었다. 드레스에 먼지가 조금 묻었어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세탁소에 맡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요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린 은비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 음색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요원은 다가가서 시윤의 어깨를 살짝 툭툭 쳤다. 실제로 먼지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시윤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요원은 시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든 것이 은비의 어린 시절 얼굴과 겹쳐 보였다. 아니, 단순히 겹쳐 보이는 게 아니라 성장한 모습 그 자체였다. 세월이 덮어둔 사진 속 아이가 눈앞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시윤이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요원의 입에서 억눌렀던 말이 터져 나왔다. 혹시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릴 때 이름이 은비였던 적 있나요? 시윤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요원을 빤히 쳐다봤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요원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아니요. 시윤이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6살쯤 고아원에 있었대요. 그전 기억은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그때 정 회장님이 저를 임양해 주셨죠. 제 기억 속 첫 번째 가족은 정 회장님이에요. 요원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기억이 없다니. 6살이면 분명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비가 실종된 건 4살 때였다. 그 사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DNA 검사도 없이 무작정 내 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을 닮으신 것 같아서요. 요원은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귀를 만지작거렸다. 오른쪽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비비는 동작이었다. 요원의 눈이 커졌다. 그 버릇. 어릴 적 은비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하던 동작이었다. 요원은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매번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시윤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요원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엔 확신이 들었다. 저 여자는 자신의 딸이었다. 16해 만에 찾은 은비였다. 하지만 은비는 더 이상 은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정시윤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요원은 예식장 휴게실에서 며칠 전 몰래 수거한 종이컵을 꺼냈다.
지윤이 마셨던 커피 잔이었다.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을 유전자 감식소에 맡기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반대로 일치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재벌가의 딸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나는 내 친엄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원은 종이컵을 가방에 넣고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오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요원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예식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윤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 작은 버릇들. 모든 것이 은비와 닮아 있었다. 마침내 전화가 왔다. 한 의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요원은 당장 달려갔다. 상담원이 봉투를 건넸다. 직접 확인하세요. 요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서류 위에 인쇄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녀 관계 일치율 99.97%.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요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16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드디어 찾았다. 은비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지금 이 순간 이 도시 어딘가에 숨 쉬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금방 공포가 밀려왔다. 지우는 이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인물이었다. 재벌가의 신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여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친엄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요원은 자신의 현실을 돌아봤다. 초라한 임시직 청소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다. 언론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었다. 재벌영예의 친모는 청소부. 같은 기사가 쏟아질 게 뻔했다.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 인생이 무너질지도 몰라. 요원은 중얼거렸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구겨졌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 정혜원 회장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예식장에서 일하는 청소부 한 명이 아가씨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름이 은비였냐고 물었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 여자 신원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하기 전에 처리해라. 시윤이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 아이의 과거는 존재해선 안 돼.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젖은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목덜미에는 별 모양의 점 3개가 선명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넌 이제 정시윤이야. 한은비는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요원은 집으로 돌아와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펼쳤다. 99.97%.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숫자였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세상은 너무 잔인했다. 결혼식 당일이 다시 돌아왔다. 정확히는 두 번째 결혼식이었다. 시윤의 약혼자 측에서 전통 혼례를 추가로 원했기 때문이었다. 요원은 또다시 같은 예식장에서 청소 일을 맡게 되었다. 운명의 장난 같았다. 신부 대기실 앞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하얀 드레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딸. 요원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냥 모른 척하자. 저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요원은 신부 대기실 바닥을 마지막으로 닦으러 들어갔다. 시윤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헤어 디자이너가 베일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누군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시윤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다.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요원은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시윤을 훔쳐봤다. 행복해 보이는 건가? 아니면 긴장한 거겠지. 결혼식 날이니까. 요원은 그렇게 애써 자신을 설득했다.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기 힘들었다. 이제 곧 저 아이는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자, 이제 나가볼까요? 웨딩 플래너가 말했다. 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긴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이었다. 딸각. 작은 소리가 났다. 시윤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작은 금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 시윤이 놀라서 목을 만졌다. 요원은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었다.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반쪽 난 하트 목걸이였다. 은빛 하트가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다. 울퉁불퉁한 단면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생겼다. 요원의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이럴 수가. 설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요원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 하나 있었다. 16년 전 은비가 실종되던 날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그날 폭우 속에서 끈이 끊어져 땅에 떨어진 것을 요원이 주워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것. 요원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역시 반쪽 난 하트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춰봤다. 찰칵. 두 조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울퉁불퉁한 단면들이 완벽하게 맞물렸다. 이 음새가 너무 정교해서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한 하트가 요원의 손바닥 위에서 빛났다. 시윤은 요원의 손을 빤히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어떻게 이 목걸이. 요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시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똑같이 떨고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에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누가 준 건지도 몰라요. 요원은 시윤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이건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직접 만들어줬단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웨딩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원은 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은비야, 넌 내 딸이야. 바로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혜원 회장이 급히 들어섰다. 그의 뒤로 경호원 2명이 따라왔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요원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시우는 요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정 회장을 돌아봤다.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제 진짜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요원은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정 회장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윤이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로 만들었던 것이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사흘째. 정시윤은 약혼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정 회장의 저택에서도 나왔다. 그녀는 작은 호텔 객실에서 혼자 머물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언론은 난리가 났다. 재벌가 결혼식 전격 취소, 신부 돌연 실종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정 회장 측은 개인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시우는 완벽히 침묵했다. 한 요원 역시 예식장 일을 그만두었다. 정 회장 측은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보냈고 거액의 합의금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제 딸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은비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요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요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16해 동안 그리던 호칭, 엄마. 그 단어 하나가 그녀를 한강으로 이끌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산했다. 멀리 강가의 벤치, 거기 앉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렸고 드레스 대신 청바지와 니트를 입은 평범한 모습. 그럼에도 누구보다 눈부셨다. 시윤아. 요원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시윤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부은 눈, 오랜 울음의 흔적.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요원을 바라봤다. 정말 엄마예요?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 딸, 은비야. 4살 때 폭우가 쏟아지던 날,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지. 그날 이후로 줄곧 널 찾아 헤맸단다. 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6살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도 그랬대요. 충격이 너무 커서 다 잊었다고. 괜찮아. 요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억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시우는 한 걸음 다가와 요원의 품에 안겼다. 16해 만의 포옹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냈다. 요원은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시우는 흐느꼈다.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안았다. 세상은 멀어지고 오직 모녀만이 존재했다. 잠시 후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시윤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원은 잠시 강물을 바라봤다. 엄마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그 집으로 가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정 회장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건 고마워요. 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 진짜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숨기셨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요원은 조용히 딸의 손을 감쌌다. 지금은 천천히 생각하자. 분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윤이 요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제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정시윤이든 하는비든 그냥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요원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옷은 젖어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요원은 빗속에서 딸을 안고 있었다. 16해 전 폭우 속에서 잃었던 딸을 이번에는 같은 비 속에서 다시 품에 안았다. 그날 이후 정 회장의 불법 입양 의혹은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시윤은 언론의 추궁을 피해 잠적했고 요원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낡은 주방, 오래된 커튼, 좁은 침대 2개. 그러나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다. 요원은 여전히 예식장에서 청소 일을 했고 시윤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언젠가 말하곤 했다. 엄마, 비가 오면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날의 비가 절 데려간 게 아니라 엄마에게 다시 데려다 준 거였으니까. 요원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그 무지개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다시 잃지 않는 것.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